중동에서 들려오는 총성이 잠시 멈추고 종전협정이라는 한 장구 문서가 오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평화를 마주하고 있는지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이 군사적 해법을 선언하고 이란의 핵심 지도부를 제거했을 때 전 세계는 전면전의 공포에 떨었지만 진짜 위기는 포연히 가라앉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서해 NLL 해역의 안보 균형에 어떤 균열이 가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무역선들이 지나는 바닷길이 어떻게 소리 없이 봉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채널이 세상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미국의 군사적 공세가 어떻게 동아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변화가 왜 우리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지 차분하게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대만 해협의 위기가 우리 안보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숫자나 한미동맹의 결속력만으로 유지된다고 믿는 것은 오늘날의 냉혹한 국제정치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전 세계 군사력을 움직이는 미국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주한미군은 결코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중동의 군사적 대충돌은 이미 이곳 평택과 군산의 기지 안방까지 그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포연 속으로 핵심 전략 자산을 쏟아부으면서 동아 해역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거대한 안보의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무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미 해군의 핵심인 에이브러햄 링컨호 항모전단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상공을 지키던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사드와 패트리어트 포대의 핵심 물량들이 중동의 센트콤 관할 구역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를 기점으로 동부가 기동 타격의 축을 담당하던 제3해병원 전군 전력마저 중동의 아라비아해로 전개되면서 타이완 해협을 감시하던 미국의 눈과 귀는 급격히 흐려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전력의 진공 상태를 가장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충동에서 미국의 대처 방식을 지켜본 중국은 타이완 해협의 무력 통일 시나리오를 단순한 가정이 아닌 실행 가능한 현실의 영역으로 옮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서해 NLL 세역에서 한미연합자산의 정찰 비행 빈도가 올해 초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했죠. 이는 미국이 동북아에 할당할 수 있는 정보자산의 여력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동북아에서 억제력이 무너져 타이완 해협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군사적 공세가 시작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선임동반작전 개념에 따라 평택기지의 지상군과 군산의 공군 전력을 타이완 전선으로 즉각 연동해 투입하는 시나리오를 이미 완성해 두었습니다. 한반도를 지키는 핵심 방어망이 순식간에 남쪽으로 끌려 내려가는 순간이며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고스란히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최악고 안보 고립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미군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상대방의 전술적 변화 한 번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안보 불감증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수사로 가득 찬 동맹의 약속보다 무서운 것은 당장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숨통이 군사적 충돌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여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원유의 무려 70% 가까이가 단 하나의 좁은 해역을 통과해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언급되는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지정학적 요충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 전체를 단숨에 멈춰 세울 수 있는 거대한 통제 장치와 같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이 좁은 바닷길의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세계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독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해협이 소리 없이 조여들 때 어떤 파국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과거 석유 파동 당시 세계 최대의 제조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전역이 거대한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란산 원유 공급이 차단되자 중국 정부라 주요 대도시에서 차량 이부제를 전격 실시했고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으며 심지어 일상적인 쓰레기 봉투나 병원에서 쓰이는 주사기 같은 기초적인 의료 소모품조차 구하지 못해 국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고갈되면서 거대 국가의 실핏줄이 어떻게 끊어지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이러한 치명적인 공급망의 붕괴가 지금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인 부산항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물류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부산을 출발해 유럽의 로테르담으로 향하는 국적선사들의 해운 운임 지수가 최근 몇 달 사이에 무려 450% 이상 폭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안전지대라 믿었던 수에즈 운하와 홍해 통항이 불가능해지면서 우리 무역선들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멀리 돌아가야 하는 가혹한 우회 경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물류기간이 수십 일씩 늘어나고 선박 운항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으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너지와 물류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이 동시에 마비될 때 국가의 방어 태세와 군사적 적응력은 급격히 감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성은 우리가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영해 밖에서 국적 선박이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입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법과 동맹조약이 영해 밖에서 우리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무력한지 증명하는 사건이 결국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중동의 거센 풍랑 속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8,000톤 통급 다목적 화물선 나무호가 피격당한 순간은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닌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선박 내부의 단순 결함이나 우발적인 유류 폭발일 것이라는 초기 언론의 관측은 철저히 빗나갔으며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한 군사적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무기가 현대식 거대 화물선의 장갑을 단숨에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무호는 고도 제어가 가능한 2대의 비행체에 의해 매우 치밀한 정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선박의 무게중심이자 심장 부인 부엉덩거를 정확히 겨냥해 수면 바로 위쪽의 선체 후미를 찢어 발겼고, 불과 1분 뒤에 도달한 두 번째 타격은 그 찢어진 틈새로 파고들어 내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두께수 센티미터의 선박 철판이 7m 넘게 맥없이 뜯겨나간 이 처참한 흔적은 아덴만에서 우리 해군이 마주하던 단순한 해적들의 소총 사격과는 차원이 다른 정규 군사 작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냉혹한 진실은 정작 사건이 터진 이후 보여준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번 중동 분쟁의 본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명분하에 먼저 개시한 명백한 침략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공간적 범위가 태평양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들의 이익을 위해 벌인 전쟁에 우리 방위 능력을 파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반대로 미군 역시 우리 선박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영국 런던의 국제재보험 시장을 움직이는 로이즈협회는 나무호 피격 사건 직후 대한민국 국적선사들에 대한 전쟁 위험 할증 보험료를 사상 최고치로 인상하며 우리 해운업계의 목줄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실리는 결국 각자의 생존을 우선할 뿐입니다. 강대국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우리의 바닷길을 위협하는 이 무자비한 공격의 주체들이 도대체 어떤 기술적 혁신을 통해 이토록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현대 전면전의 양상이 수조 원짜리 스텔스 전투기나 거대 항공모함의 위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는 유치한 군사적 환상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동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진짜 무서운 변화는 첨단 무기체계의 우월함이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일반 상거래 사이트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하는 저가형 부품들로 구성된 이른바 비용 최적화된 소모전의 등장입니다. 이란이 개발하고 전세계 분쟁 지역으로 확산시킨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은 방공망을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던 서방 군사 강국들의 전략적 계산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몇천만 원에 불과한 장난감 같은 비행체가 어떻게 국가의 첨단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단순해 보이는 드론의 진정한 가치는 정밀한 기계 공업 기술의 결정체가 아니라 누구나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초저가 플랫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기술을 이어받아 타타르스탄 지역의 대규모 군사 공장에 자체적인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계란이라는 이름으로 개량형 모델을 쏟아내며 우크라이나 전선을 마비시켰습니다. 미국의 자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 요격 탄환 한 발을 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모되는 반면 이를 교란하는 드론은 고작 2~3천만 원이면 충분하기에 억제력의 가성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비대칭 전쟁의 늪이 완성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능형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중동 해역에서 수거된 드론의 잔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미군의 첨단 전자전을 우회하기 위해 중국 선전의 심천시장, 이른바 암시장에서 밀수된 민간용 첨단 AI 신호처리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방의 엄격한 기술 제재와 통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반 가전제품이나 드론 제어용으로 수출된 상용칩들이 전장의 사격 통제 장치로 둔갑해 우리 화물선을 공격하는 정밀 타격 무기로 변모한 것입니다. 저비용 비대칭 무기에 지능형 기술이 결합하는 순간 방어 전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미군의 군사적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을 넘어 군사적 억제력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조차 이 끝없는 소모전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동맹국들을 보호할 여력을 잃어가는 진짜 이유는 중동의 광기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또 다른 축인 이스라엘 내부의 통제 불능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상실하고 끝없는 소모전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 현상을 보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단순히 석유 패권이나 이슬람 원리주의의 저항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전략적 두뇌들이 제 아무리 치밀한 계산기를 두드려도 결코 제어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변수가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미국의 가장 완고한 동맹국인 이스라엘 내부의 극단적인 정치적 지형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을 서방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합리적인 국가로 착각하지만 그들의 군사적 광기 배후에는 수십 년간 누적된 인구 구조의 격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48년 건국 당시에 고작 80만 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인구는 현재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양적 팽창을 이루었습니다. 결정적인 변곡점은 구소련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기 직전인 1990년대를 전후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유입된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적 성향을 지닌 초기 정착민들과 달리 냉전의 해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이주한 이들은 강력한 민족주의와 배타적 안보관을 고수하며 이스라엘 정치를 급격한 우경화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정통 유대교 정신보다 생존을 위한 영토 확장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표심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평화협정이나 공존의 노선은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과밀과 극단적 민족주의의 결합은 영토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를 단순히 통제하는 것을 넘어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거대한 대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꿈을 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가 유지에 필요한 인구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에티오피아나 우간다에서 데려온 흑인 유대인들을 향해 겉으로는 동포라 부르면서도 이들의 헌혈피를 전량 폐기하는 등 참혹한 인종차별과 내부 갈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 위기에 직면한 네타냐후 정권은 내부의 분열을 막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거대한 적을 만들어야 했고 이란이라는 표적을 향해 미국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지정학적 덫을 놓은 것입니다. 동맹의 맹목적인 의무감에 묶인 미국은 이 위험한 도박판에 강제로 동참당하며 자신들의 도덕적 리더십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미국의 무능함은 결국 중동의 낡은 지서를 완전히 해체하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이는 서방이 악마화했던 이란이라는 체제의 실체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쏟아붓는 제재와 군사적 타격이 매번 실패로 돌아가며 오히려 상대의 결속력만 키워준을 이해하려면 서방이 만들어낸 해묵은 선입견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이란을 그저 대화가 불가능한 광신도들의 집단이나 잔혹한 군사 독재 국가로 바라보지만 이는 지들의 과거 실패를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미국식 왜곡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오늘날 미국의 목줄을 겨누고 있는 이란의 첨단 군사력과 핵 개발의 토대를 다진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었다는 충격적인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란이 처음부터 반미 국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의 팔레비 왕정은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친미 정권이자 반공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탑건의 상징이자 미 해군조차 함부로 내주지 않던 당대 최고의 첨단 전투기 F-14 톰캣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란 왕정에게 통째로 넘겨줄 정도로 맹목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현재 이란이 보유한 핵심 핵시설과 초동 단계의 기술 역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금하에 시작된 유산이라는 사실은 국제 정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리주의에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입니다. 미국이 심어놓은 군사적 토대 위에서 탄생한 이란의 신정체제는 서방의 얕은 계산대로 쉽게 무너질 허약한 구조가 결코 아닙니다. 1988년 이라크 전쟁 종전 직전 체제의 수호자였던 호메이니는 향후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4만 명에 가까운 정치범들을 단 일주일 만에 즉결 처형하는 무자비한 청소를 단행하며 최고 지도자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벨라야테 파키아라는 완고한 신정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이 지점에서 이란을 악마화하지만 우리는 이 체제가 중동의 다른 왕정 국가들과 비교해 기묘할 정도로 강력한 공화제적 정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도대체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비교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친방 동맹이라 부르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이름 자체에 사우드 가문의 아랍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형태의 가문 독재 정권입니다. 투표권은 커녕 집회와 정당 결성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절대 왕정과 달리 일하는 최고 지도자의 통제 아래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과 의회를 뽑는 다층적인 선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반발과 시민들의 개혁 요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이를 체제 내의 정치 시스템으로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완충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미국의 수많은 공작과 경제 봉쇄 속에서도 반세기 가까이 굳건하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최고 지도부를 암살할 때마다 이란 내부의 개혁파 시민들은 오히려 숨을 죽이고 체제 수호의 기치 아래 강경파들과 결집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처럼 견고한 신정체제의 본질을 무시한 채 감정적인 폭격을 지속하는 사이 그들이 무너뜨린 중동의 균형은 이제 통제불능의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변동의 마지막 청구서가 머지않아 동북아시아의 고립된 반도 국가인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국제정치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중동의 사막과 타이완 해협을 넘어 한반도의 턱 밑까지 밀려왔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안보문법에 매달려 있는 것은 국가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를 지탱하던 미국의 일극 체제는 이미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으며 누구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 어떤 국제기구도 중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국화 시대의 냉혹한 생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동맹의 수사도 순도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폭풍우를 헤쳐나가야 하는 가혹한 운명과 마주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가올 다극화 시대의 복합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목격한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과 호르무즈 해협의 소리 없는 봉쇄, 그리고 국적 선박을 향한 무자비한 비대칭 무기의 타격은 결코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는 서방의 도덕적 리더십 붕괴가 가져온 도미노 현상의 시작일 뿐이며 공급망과 에너지, 군사 안보가 하나의 그물망처럼 얽혀 우리 국가 생존을 압박해오는 거대한 다차원적 덫의 실체입니다. 강대국들이 제 아무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외쳐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보구조의 균열과 물류마비의 청구서는 결국 고립된 반도국가인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체제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무지함과 안보 불감증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입니다. 중동의 신정체제가 가진 내구성을 오판하고 이스라엘의 광기 어린 도박에 끌려다니는 미국의 전략적 무능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안보의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만 합니다. 감정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철저한 실리주의 관점에서 바닷길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억제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언제든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법칙을 기억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내일은 결코 평탄한 평화의 길이 아니며 어쩌면 역사의 거대한 갈림길에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을 강연하면서 하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이 혼돈의 종착지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로 새로운 터들을 맞이해야 하는지 이제 담담하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국제정치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한장코 종전협정이 가져다준 짧은 평화에 다가올 더 큰 재앙을 외면하는 눈가림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한 중동의 지각변동과 동아의 안보 공백은 단순히 한 편의 시사 다큐멘터리로 끝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생존을 결정지을 냉혹한 현실의 시작입니다. 낡은 지서가 무너진 자리에 새롭게 들어설 다극화 시대의 질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생존의 방식을 요구할지 이제는 각자가 준엄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시한 분석과 전망은 공개된 정보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한 독립적인 전략적 평가이며 특정 입장을 대변하거나 최종적인 예측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갈림길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을 정확히 읽고 치열하게 대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 거친 혼돈의 이면을 가장 날카롭고 정직한 시선으로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